몰라. 자, 15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쪽에서 60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중력 렌즈와 블랙홀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일반 산대성 이론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을 항성의 질량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우선 그 시공간의 휘어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요 빛의 휘어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가 올린데요. 역시 철수가 등장하고요. 철수가 이번에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쏩니다. 레이저 총을 쏘는데 요 로켓이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은 가속도로,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하고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사이에 얘가 이제 레이저 총을 쏘면요, 이게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사진을 찍어서 한번 살펴보면 레이저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레이저는 직진하는데 요 로켓이 가속 운동을 하니까 마치 요 안에서는 레이저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구멍이 여기 뚫리게 되는데 이쪽에는 구멍이 여기 뚫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동등하고 그 두 개가 완전히 모든 게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로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하고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가지는 행성의 표면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면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제 빛이 휘어진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일식을 관찰하면서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유명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에딩턴이 그 일식 관측을 통해서 빛의 휘어짐 현상을 관측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는 이제 과학계에서만 유명했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우주선이 가속도 운동하면 우주선 밖 관측자는 빛이 직진하는 것으로 관측하게 되지만 우주선 안 관측자는 빛이 관성력 방향으로 휘어짐을 관측하게 됩니다. 등가 원리에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도 빛이 휘어져야 하고요. 물체의 중력이 결국에 시공간을 휘어지게 해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딩턴이 했던 실험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식이 일어날 때 이제 태양 별의 실제 위치는 여기여서 태양 뒤에 있어야 돼가지고 안 보여야 되는데 얘가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태양의 중력권 근처에서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빛이 휘어져서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고요.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마치 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태양 뒤에 숨어 있는 별을 본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쯤에 있어야 될 별이 이쯤에 보이게 되는 이런 이제 관측 결과를 얻어가지고 요게 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한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빛의 휘어짐 현상을 실제로 확인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공간이 휘어졌다, 공간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의미예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대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플레이를 볼까요? 영상을 잠시만요. 이것도 여러분이 저도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뭐 이거는 커다란 천이 필요해가지고 요게 이제 공간이고 요게 태양이나 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죠. 이게 중력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큰 천체가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우주는 3차원 공간이고 휘어지는 방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방향으로 휘어지는데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차원을 하나씩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2차원이라고 보고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이거는 되게 질량이 큰 천체입니다. 타운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질량이 큰 천체가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주변에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면 이제 타운 운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마찰이 있으니까 점점 역학적 에너지를 잃어서 궤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이런 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이제 EBS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이게 아마 다큐였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3차원 우주 공간인데 얘를 1차원, 2차원으로 줄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럼 태양이 이제 3차원 방향으로 공간을 휘게 만들면 이제 그 주위를 이제 지구가 이렇게 뺑뺑 돈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은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질량을 가진 천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보면 같은 맥락의 영상이 되겠죠. 휘어집니다. 여기 이제 일식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마찬가지입니다. 일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거죠.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달이 해를 가리는 건데 이제 태양 뒤에 있는 별이 태양 주변에 휘어진 공간을 따라 이렇게 빛이 오면서 지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 뒤에 가려진 녀석도 볼 수 있다.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에 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일식에는 뭐 같은 영상입니다.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태양이 달에 가려 일식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달이 태양을 가린 게 일식이거든요. 이때 일식인데 하늘의 별이 드러나. 별이 이제 근데 실제로는 태양 뒤에 있는 별은 아니고 여기에 보여야 될 별이 여기에 보이는 이 정도로 관측됐습니다. 이거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태양 뒤에 가려진 별이 그 숨은 휘어져서 보이는 것처럼 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될 별이 여기에 이제 관측이 되는 것을 이제 에딩턴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이 휘어지면 그래도 이 정도로 상상할 수 있는데 시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를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는요,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는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는데, 이때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뜻은 뭐냐 하면 공간은 말 그대로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 차원씩 낮춰서 하면은 상상이 가는데 실제 우주는 3차원이니까 4차원 방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휘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요 YTN 사이언스 영상에서 설명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보여주고 다시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소리 꺼져 있나? 분들 많으시죠.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막힌 길을 피해가는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요, GPS 위성을 통한 정확한 길찾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계행성을 탐험하고 지구에 돌아오자 지구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미래. 영화 속 이 같은 시간 차이는 지구와 외계행성의 중력 차이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의 세기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중력에서는 물체가 놓여지면 그 주변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공간이 휘어지니까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물체가 없을 때에 비해서 훨씬 길어집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중력이 셀수록 시간이 느리고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빠르다는 건데, 이는 인공위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의 중력은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GPS 위성의 시간은 지구보다 매일 100만 분의 38초 빨리 흘러갑니다. 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수 킬로미터 정도의 위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오차를 계산해 바로잡는 겁니다. 중력과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지만 어렵긴 어렵죠. 여기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면 지구하고 가까운 쪽이 지구하고 먼 쪽보다는 시공간이 더 많이, 공간이 더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휘어짐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다는 것은 똑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시계를 놓으면 빛시계 자체가 얘는 늘어난 상태고 얘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공간이 늘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다 같이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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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중력이 약한 여기에는 공간이 덜 휘어져 가지고 시계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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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시간이 빨리 가고, 중력이 상대적으로 센 쪽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력이 큰 천체 주변을 도는 행성에 갔다 온 아버지가 시간이 좀 나이를 순간 얼마 안 갔다 왔는데 딸은 막 할머니가 되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중력이 큰 공간에. 딸은 그래서 아버지 시계는 똑딱 똑딱 똑딱이었는데 딸의 시계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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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가지고 왜? 그 화장실 안 가나? 예. 근데 이러한 현상은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큰 천체 주변일수록 시공간의 휘어짐도 커서 공간도 많이 휘어지고 시간도 더 느리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시간을 잘 보면, 생각해 보면 인공위성의 시간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시계가 지표면보다 느리게 가죠. 느리게 가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공위성이 있는 쪽이 중력이 약하므로 지표면보다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느리게 가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빠르게 가는데, 이 두 효과가 합쳐져서 어떤 효과가 더 크냐 하면 일반 상대론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100만 분의 38초 정도 하루에 빨리 가는데,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빛의 속도는 또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만 해도 오차가 수 킬로미터 생기기 때문에 그 GPS의 신호를 이용해서 위치를 가늠할 때는 일반 상대론적 효과를 계산해서 보정해 줘야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중력 렌즈 효과는 뭐냐면 바로 이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별이나 혹은 이제 은하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중심에 또 은하나 이제 은하 같은 게 있으면, 이 은하 정도는 돼야지 요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굉장히 질량이 커서 주변의 공간을 많이 휘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 녀석에 있는 별이 요렇게 휘어져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똑같은 별이 두 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은하를 둘러싸고 보이면 이제 링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요게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동일한 천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빛이 공간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움직여서 휘어지는 이런 이제 예가 됩니다. 근데 요 B의 위치에 보일 수도 있고 A 위치에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가 빛이 더 많이 휘어진 경우라 볼 수 있습니까? A 경우가 더 많이 휘어진 경우라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A 위치에서 보이면 중심에 있는 은하가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클 때이고, B의 위치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은하의 질량이 작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이거 휘어짐 현상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성적으로만 다루고 문제도 좀 쉽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블랙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블랙홀은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극도로 커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이르러서도 탈출할 수 없는, 근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면요, 탈출 속도는 escape velocity라고 해서 VE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천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억이 납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G에 R분의 mm입니다. R은 질량이 라지 m인 천체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라지 m하고 요 라지 r 있죠. 요게 일단 어떤 천체의 질량과 반지름입니다. 그 질량 m은 이제 그 천체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이고요. 요 m은 이제 물체가 되겠죠. 물체의 질량.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탈출 속도는 루트 R분의 2gm이 돼요. gm이 되는데, 요 반지름하고 요 질량의 조합에 따라서 반지름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큰 천체의 경우에는 그 표면에서의 탈출 속력이 C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빛조차도 빠져 못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검은 구멍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느냐? 근데 얘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물질에 의해서 그 부분의 마찰열에 의해 가지고 X선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탈출 속도가 그 지점은 빛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X선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X선으로 인해서 이제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에서 빛은 나올 수 없지만 주변의 물질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X선은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X선이 발생하는 곳은 그 블랙홀 표면으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진 부분이니까 그러면 R 값이 더 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의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는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태양, 백색위성, 중성자별 이렇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변의 공간이 많이 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면 검은 구멍으로 보이는 블랙홀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2015년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2015년이면 여러분 몇 살 때입니까? 몇 살 때요? 초3? 네, 그때는 가면 이 뉴스를 접했더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네요. 그때 뉴스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며 물결이 퍼지는데요. 우주에서도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중력 에너지가 일렁이며 지구까지 전달돼 이 시간과 공간을 일그러뜨린다고 합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중력파라는 건데 이론으로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이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될 거라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상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가 시작된 곳은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 저편,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입니다. 순간 우주에서 지진이 난 듯 시공간 자체가 크게 출렁였고 그 파동은 빛의 속도로 13억 년을 날아와 지난해 9월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서울의 시공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출렁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건 미국에 있는 각각 4km 길이 니은자 형태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입니다. 시공간이 출렁이자 한 축은 늘어지고 다른 한 축은 줄어들면서 레이저 파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처음으로 검출된 순간이었습니다.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중력파는 별이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체가 속도를 더해가며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시공간의 잔물결 같은 파동입니다. 블랙홀끼리 충돌도 가능하고요.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가능하고. 빛이나 전자기파로는 직접 관측하지 못하는 블랙홀에서도 중력파는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더 나아가 우주 탄생 초기 영역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유력 후보가 될 이번 연구엔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연구진 14명도 자료 분석을 도와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쩔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끼리 충돌 등 무거운 천체의 질량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걔네들이 만드는 그 공간의 일그러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이 마치 파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이 중력파예요. 그래서 여기도 중력파라고 적고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내면서 예언했던 하나의 이제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게 2015년에 실제로 관측되면서 그 존재가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정도 걸렸네요. 이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1919년에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을 냈고요. 일반 상대성은 그로부터 또 한 10여 년 뒤에 냈는데 하여튼 2015년에 관측이 성공했고 그게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교과서에는 이제 2015년 이걸 관측하고 난 이후에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그전 교과서에는 아직 검출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2015년 9월에 이제 최초로 확인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게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 가지고 4km 떨어진 간섭계 요 부분에 이제 공간이 일그러진 것을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좀 더 이제 더 견고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